자, 그러면 리베르 교과서 48페이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대 국가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대부분 농민이었던 백성은 흉년을 들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도 전락되기도 했다. 자, 이때 이제 고구려의 공청왕 때 그 당시 율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실시한 것이 진대법이죠. 진대법. 그래서 진대법은 먹을거리가 부족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출소한 것을 값도한 규율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춘대 추납이죠. 봄에 빌려줘서 가을 때 갚는 일등 기능인데, 자, 이 진대법은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국방을 유지하고 귀족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했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왜냐 가난한 농민들이 몰락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속민이나 노비로서 귀족 세력 밑에 들어가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양민 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했다. 그래서 이 진대법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려 시대 때하고 이제 조선 시대도 계속 연결되죠. 뭐 의창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한국제도 이런 거와 연결되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세기 때 이제 지중왕 때 동시가 개설됐고 그 다음에 간초 동시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중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경기도 남양주에 당항성을 개설됐다.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육로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정리가 좀 이게 잘 돼 있네요. 통일신라 토지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 밑으로 넘어가서 민정문서를 볼게요. 자, 민정문서에서는 이제 약간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이 민정문서는 사람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된 게 있어요. 6등급을 나누고 9등급을 나눴다. 자, 6등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는 남정네, 정남이죠. 예, 정남.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이제 국제무역이 발달했던 울산항이 이슬람 상인들이 드나들었다. 그래서 보통 삼국시대 때는 이제 신라의 대항구로서는 당항성이지만, 통일신라 때는 울산항이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요걸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경제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쭉 넘어가서, 발해 오도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 남쪽,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자, 발해 대무역은 주로 사신이 왕래하면서 예물을 교환하거나, 사신과 함께 간 상인들이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가의 무역은 항해를 거쳐 등주에서 이르는 해도와 상하이간을 거쳐서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라는 신라도를 통해서 있고요. 일본은 일본도를 통해서 활발히 교류했는데 자, 일본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일본과 왜 지속적인 교류를 했냐? 일단은 그 당시 그 발해는 신라와 당이 언제 자신들을 배반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어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뭐냐면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국제적 고집을 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이 상당히 이득이 됐어. 이득이. 그래갖고 일본이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이 뭐 20년에 한 번씩 와 했는데 20년 전에야 또 오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발해 간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발해를 알 수 있는 사서 중에 당나라 외에도 일본 측 사서가 되게 많아요. 예, 거기 많이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삼국시대 사회에 보면 뭐 귀족 평민 청민이 있었다. 고구려 상무적 기풍을 지니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백제 의복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겠죠. 예. 그다음 신라의 하랑도와 이제 골품제도 운영 부분은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게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시냐면 그 밑에는 뭐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 몇 페이지 55페이지 펴볼게요. 자.
자, 여기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 고구려의 문화의 웅장한 깊음과 고분과 벽화에서 볼 수 있는데,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점차 멀리 봤더니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돌무지 무덤을 뭐라고 했죠? 이건 석총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이건 뭐야? 토총이에요. 네, 이거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은 만주의 지환 일대에 12,000기로 모여 있다. 하강으로 계단식 7층까지 쓰인 장군총은 피라미드 모습을 하고 있고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또 태왕릉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강대한 모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그러니까 정확히 계단식 돌무지 돌방 무덤은 장군총하고 태왕릉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돌을 널방을 짜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 흙을 덮는 봉구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도죠. 연도 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방이 나와. 방에는 뭐가 있죠? 벽화가 있어요. 이렇게 벽화가. 그리고 요거를 뭘로 덮은 거예요? 흙으로 덮은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벽과 청장이 있기 때문에, 육과 청장이 있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낼 수 있어요. 벽화를. 그래서 이 벽화가 이제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벽화에는 기마행육도, 수업도 등 당시 생활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악 3호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대행렬도가 보이죠?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왜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다른 사서에는 당시 사람들을 글로서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연애는 그 글로서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생활풍습은 직접 자기가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이게 뭐냐, 3세, 4세기까지는 벽화가 보여요. 4세기까지는, 4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근데 이제 5세기 중엽 넘어가면서 이게 벽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이제 이런 생활풍습 모습이 보이는데, 5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 보여.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 보이고, 나중에 이제 5세기, 6세기에서 6세기, 7세기 넘어가면 뭘로 보이냐면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요. 사신도나 이런 것들이 등장해. 그래서 실제로 불교나 사신도는 의미가 별로 없어. 사회적 가치가 없죠. 네, 다른 데도 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초창기 때 그 사회생활이나 어떤 모습들이 계속 그렸었으면 좋을 텐데 요때만 잠깐 비치고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안악상호부의 굴식 돌방 벽화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안악상호부는 또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지만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왕급 무덤이다, 왕릉이다. 아니면 동수가 만든 동수의 무덤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있던 것이 이 안악상호부에 보면 지금 심의하지만 예, 한 인물도가 있죠. 거기에 이제 백나간을 쓴 인물이 보이는데, 백나간, 이게 글씨체가. 자, 이 백나간을 쓴 그 사람이 보이는데, 이 백나간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상당히, 학계 논쟁이 있어. 그래서 남한학계에서는 이 백나간을 쓴 사람이 여기 이제 기틀에 보면 이제 묵서명으로 해갖고 동수와 관련된 쭉 있어요. 동수가 어떻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동수다.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건 맞지가 않다. 북한학계에서는 이거는 백나간 쓴 사람은 이거 동수가 아니라 왕이다. 미청왕이나 어떤 사람 중에 왕일 것이다. 왜냐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대기 쓰는데 여기다가 그냥 뭐냐면 형식도 안 갖추고 그냥 묵서로 그냥 시갈리면 쓰냐. 이거는 그 앞에 동수한 사람은 그 왕을 지킨 신하로서 이제 한 거고, 실제로는 이 백나간 쓴 사람은 왕이고, 백나간 자체가 왕만 또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논쟁이 있는 게 안악 3호분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다음에 천장은 뭐냐면 모조인 방식으로 돼 있죠. 이 모조인 방식은 그 천장이 이제 뭐냐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층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 모조인 방식인데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백제를 보죠. 백제. 백제는 이제 벽돌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있고, 문흥왕릉이 이제 있고요. 남조에 영향받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익산 미르사지 석탑이나 정리사지 오튼 석탑은 이제,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넘어가서 뭐 신라 돌무지 던너무덤, 이런 곳들. 그 다음에 항림사 구층구탑. 여기 돌무지 던너무덤은 이제 흔히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절대 도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는요. 예, 그리고 삼국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게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미륵 방가사항이 있어. 금동 미륵 방가사항. 금동 미륵 방가사항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갖고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미륵 보살이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사유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조각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극동 미륵 방가 사유상이 있고 그와 비슷한 게 일본에 또 있어. 고루사의 목조 미륵 방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영향을 준 게 어딜까요? 이건 영향을 준 게. 자, 여기에서 이제 고루사의 목조 미륵 보살 방가상에 사유상에 영향을 준 게 어딜까요? 이게 안 나왔지만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어딜까요? 되게 백제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이건 신라예요. 신라. 신라.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면 그 고요사는 이제 하타시의 원찰이에요. 하타시는 어디에서 건너온 사람이냐면 신라 계통이에요. 신라 계통. 그리고 이제 헤이안고에서 이제 나중에 그 지금의 교토 있죠? 교토를 만들 때 하타시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국보 1호인 그 뭐냐면 고요사의 목조 미륵 보살 방가사유상은 하타시의 영향을 받는 신라 계통이에요. 저도 이거 백제 계통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찾아보니까 신라 계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뭐 이제 불교 공인 같은 건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예. 자, 그 다음에 유학도 예전에 이제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삼국의 문화 외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통일신라 문화는 여기 보면 이제 있는 안압지인가?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안압지 주위에 이제 그 와서 왕이 관료들과 풍요를 즐기면 임해전과 태자 월지궁이 있었다. 예, 안압지 궁. 예, 쭉 있고 통일신라 뭐냐면 불교 내에서 그 보면 여기 있네요. 이 탑들 있죠, 탑. 탑 모습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여기 3층 석탑이죠. 되게 통일신라 시대 때. 물론 다층탑도 있긴 있는데 다층탑도 있지만 3층 석탑이 이제 주였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사에는 뭐 이건 아까쯤 했으니까 이렇게 있고 요거만 이제 좀 볼게요. 예, 발해 고구려 문화가 계승하다. 자, 발해는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굴식 돌방문은 정해공주 모지에 무슨 구조가 있냐면 아까처럼 모주인 청장 구조가 있어. 이거는 어디의 양식이죠? 네, 고구려 양식이죠. 고구려의 정통적인 양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심차고 생동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해공주 모지에서도 묘지와 이제 벽화가 발견된다. 그 다음에 발해의 지상건물은 궁궐통이나 절토를 통해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상경은 그 당나라 장안을 본따서 만들었고 주작대로가 있고요.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궐 건물 가운데 온돌장치가 있어요. 이 온돌장치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쓰는 게 아니죠. 누구죠? 한국인들. 그래서 한국인들인데 초창기 때 온돌장치는 한국 사람들이 다 쓴 건 아니에요. 저 맥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온돌장치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널리 보급된 거죠. 예.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온돌장치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밥을 먹었냐면 자식께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 예, 의자에 앉아. 거꾸로 중국 애들은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자식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의자가 아니라 이제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온돌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게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앉아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앉아서 먹고 의자는 이제 안 앉고 근데 거꾸로 중국에서는 의자가 도입됐어. 없었던 의자가.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먹고 거꾸로 됐어.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온돌장치, 온돌문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발에 있는 난방 구조인 온돌과 도일사자상은 중국에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 발의 석등이죠. 이 석등. 이게 어마어마해요. 6.3m야. 되게 커요, 이거. 석등이. 그래서 이제 이 석등은 상경 용충부에 이제 절토에 남아 있는데, 자, 이거는 고유한 석등이야. 고구려 미술의 특유를 이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개 불교 미술이나 이런 불교 쪽은 고구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발해가 고구려 문화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발해가 고구려에 계승했던 것을 몇 개 써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뭘 답안을 구성하셔야겠어요. 첫 번째로는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그래서 대성이나 고시성도 많다. 그 다음에 뭐 문화적으로 볼 때 온돌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석등도 있고, 이런 거 쭉 쓰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발해 궁궐토에는 발견된 벽돌과 기하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심찬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경과 동경의 절대 두 벌처가 같이 있는 이불병자상,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자,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거다. 그래서 밑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발해 유물도 있어요. 발해 용물상, 그 다음에 정월공주무지, 그 다음에 덕궁리 고궁복화 등등등등. 이 덕궁리 고궁복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정혜공주무지 돌사자상, 그 다음 발해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발해 연꽃무늬하고 고구려 연꽃무늬 수막새가 비슷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기초에 관련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뭐 발해와 이제 통일신라 2, 3, 4의 교주 요것도 뭐 각자 읽어보시고, 다만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좀 볼게요. 지도상에 하게 어디죠? 둥항이죠. 둥항. 예, 둥항. 여기 위치. 이 둥항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사 관련되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상북로와 청상남로, 중로가 이렇게 세 개 길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둥항이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야. 그리고 이 둥항에 보면 여러 문서들이 되게 많아. 불경도 많고. 그래서 둥항 문서만 연구하는 둥항학이 있어요. 그리고 왕호초청 국적도 왕호천축 국적도 어디에서 발견됐죠? 이 둥항에서 발견됐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이제 종교 가보면 이제 뭐 아까 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좀 가늠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선종이 널리 이제 확산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선종은 이제 호족들과 결합됐다는 건 먼저 여러분 다 아시고, 부산선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서의 내용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풍수지리서는 미래의 예언사가 무슨 사상과 연결된다고 했죠? 도참신앙가 결부되어 지방중시의 국토를 재평사하는 주장까지 발전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친절하게 정리표까지 만들어줬네요. 예, 각자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 중세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부분을 이제 보죠. 지도서. 지도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지도서, 7차 지도서 이제 305페이지 보세요. 자, 이 지도서가 경제사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먼저 살펴볼 게 노급인데, 노급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관료들에게 직무의 대가를 줬던 게 노급이야.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걸 이제 노급을 직무의 대가를 받는 것이 비슷하게 뭐냐면 노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급은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에 토지로서 예전부터 영국권이 있는 지역을 주는 거죠.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딸린 노동력, 곡물까지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그래서 노급제의 실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689년에 왕권 강화 정책에서 이제 귀족세에 억압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수조권만 인정하는 관료제를 지급했다. 이게 있고요. 그렇지만 귀족의 반발로 경도왕 때 노급제가 다시 부활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의미가 나 있어요. 귀족의 토지 지배를 견제시키기 실패된 곳서 귀족세의 국가를 능가하는 의미한다. 이게 통솔이에요. 보통.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신라 사회는 자원이 발생하고 호족화의 경향이 변화됐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다. 자, 그러나 이 노급제가 부활한 757년에는 신라의 지방행정 제도가 정면적으로 개편되고 구주 오소경 제도가 정비된 걸 미뤄봐.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언제 때요? 경동왕 때죠? 경동왕 때가 무슨 정책을 실시했어요? 하나 정책. 그래서 갖고 이제 하나 정책이 실시돼가지고 그 당시 그 지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국식으로. 자, 이거 왕권의 절정을 이뤘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노급제의 부활은 단순히 정기시대 때 노급같이 같은 단순한 관리 녹봉 성격을 떠나서 관료전 설치 후 총량에는 국가 관료의 이중적 수치를 통한 지배의 통일성을 배제하게 위해 설치된 걸 보인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이 노급제 부활은 그 뭐냐면 노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조권 특산물 다 받는 게 아니라 요때의 노급은 뭐예요? 수조권만 받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노급이 폐지돼도 관료전 노급을 또 뭐냐 이중적으로 이렇게 수출했나 봐요. 간행적으로. 그래서 그걸 없애고 뭘로 통합시켰다? 노급을 통합시켰다. 근데 그때 노급은 우리가 조용주를 다 징수한 게 아니라 조세권만 징수한 수조권만 징수하는 노급이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요런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되게 노급제 폐지 요거 쓰시면 돼요. 예. 자, 시급을 보죠. 시급은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족에게 왕족, 공식, 봉작자에게 줬던 일정한 지역을 하고 식봉에서 토지를 준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호를 내세운 거예요. 호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급제도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예를 든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금강군의 그 김구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왕이었죠. 금강가에 신라를 내영하니까 여기에 금강군을 격하고 예민과 함께 시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예전에 통치했던 지역을 줬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구 지배지대 시급을 인정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신라의 시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체급의 지배권도 가졌던 걸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 또 예를 든 게 있죠. 후백제 건원과 고구려 왕건의 많은 국토에 잠식된 신라 경명왕이 즉위하자 파왕자에게 남은 땅을 시급으로 나눠줬는데 요때 이제 이 시급들은 국이라고 칭하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지배권까지 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쭉 넘어가서 자 고려시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봐요. 고려시대에 여기 앞부분 그 앞부분 다음 주 그 줄 때 보통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시급은 몇 톤을 줘요. 몇 톤. 근데 예를 들어 3,000원을 주면 다 3,000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취할 수 있는 홀을 또 정해져. 이 식칠봉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수취할 수 있는 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3,000원 홀을 받으면 그 중에 1,000원은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식실봉이에요. 근데 이게 식실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실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예. 자, 이거 이제 고려시대에도 이제 시급을 받았는데 주로 이제 왕족들이 받았죠. 왕족들이. 근데 예가 하나 있어. 그냥 무신정권이 세우고 나서 최충원이 진강 후에 보내죠. 시급 3,000호, 식실봉 300호 이렇게 이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진강구 일대, 진주 일대가 자신의 시급을 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뿌셈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뭘 설치했다고 했죠? 굴을 설치했다고 했죠. 보통 계부이라고 하잖아요. 계부이. 그래서 황제가 제후국들에게 계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계부라는 것은 독자적인 관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나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계부의 권한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왕실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신들에게 뭐냐면 계부할 수 있는 권한, 독자적 군을 설치하고 거기에 시급을 관리하면서 관료까지 주는 그런 것 했는데 조선 시대는 도저히 그 용납 못하지. 왜 용납 못하겠어요? 중앙 집권이잖아. 그리고 계부의 권한은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감히 제후는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그리고 부라는 조직은 이제 뭐냐면 하나의 행정단위로 바뀌어요. 이게 고려시대부터 바뀌면서 이제 조선시대 확립됐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고, 뭐, 관료전이 있고, 뭐, 공람이 있고, 민정문서 내용 좀 볼게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민정문서 보면 신라 장정이라고 하고요. 그 정차원의 소장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하원경의 질 속에서 발견돼. 이 하원경의 질이란 건 뭐냐면 하원경론의 그 겉포지 있죠. 거기에서 우연찮게 발견돼가.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신라가 이제 썼던 그 여러 가지 행정문서들 있잖아요. 행정문서들이 몇 년 뒤면 파기돼요. 몇십 년 지나면. 갖다 버리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힘든 게 아니라 아까우니까 그걸 누구한테 수출하는 거야? 일본한테 수출하는 거야. 일본에서 그걸 받아갖고 앞면은 이제 뭐냐면 불교를 쓰는 거야. 그 이면지들. 근데 중요한 건 이면지가 그 불경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겉포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견해요. 우연찮게. 그 내용을 보면 서소원경, 오늘날 이제 청주 지역이죠. 4개 총략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수, 인구수, 호구수, 그 다음 정답, 마전, 가실나무수 등등등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조사고요. 호구도 이제 조사요. 그래갖고 이제 소자, 추자, 조자, 정남, 제공, 제호, 제공, 노후 해갖고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정남이죠. 정남. 20세 이상의 장정으로서 국가부터 뭘 받았다? 구분전을 받고, 구분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상징적일 거야, 아마 이거는. 자기 토지를 인정받거나, 자, 요역에 참가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남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를 남정네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왜냐면 실제 국가가 노동력을 삼을 수 있고, 요역에 동원할 수 있고, 군역에 동원할 수 있는 게 남정네니까 정남. 이렇게 이제 강조했고요. 자, 뭐 그 외에도, 조자, 그 다음에 노공 등등 있는데 뭐 필요가 없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하여튼 연령별로 구분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몇 장에 지나지 않는 분량이나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중한 자료로서 민정문서는 당시의 율령 정치를 한때 질서 정역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 의미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당나의 그 뭐냐면 군전제라든지 호적제도 이거 보면 여기도 연령 구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6등급을 구분하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온 거야? 신라가 그대로 빼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촌주를 보죠. 촌주. 자, 신라 때 지방민들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지방의 유력자에게 준 지방행정 조직의 말단 간직이다. 촌주제는 신라가 정복전쟁을 통해 고대국가의 발전에 인근의 많은 소국을 복속, 점령하고 그곳의 지배층 가운데 유력한 자에게 촌주란 직제를 사용했다. 요때 촌주는 자연촌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3-4개의 그 촌을 묶어놓은 행정촌이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2장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의 유력자, 예전에 소국의 지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뭘로 발전됐냐면 호족으로 커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에서 이제 촌주의 그 명칭들이 이제 쭉 나와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기록에 보면 진평왕 때 남상 신성비에 보면 거기에 촌주의 등급도 있어요. 군상촌주, 그 다음에 군중촌주가 있고, 그 밑에는 안 나와있지만 군소 촌주가 있겠죠. 등급마다 이렇게. 삼국사기 옥사조에 보면 진촌주, 차촌주 같은 구별이 있는 거 봐. 촌주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 직급이 있었다. 그래서 대개 10등에서 13등급에 해당하는 간등을 가진 4두품, 5두품의 신분에 해당하다. 자, 여기에서 13등에서 13등급은 뭘까요? 경위가 아니라 뭐죠? 이건 외의에 해당하죠. 외의. 보통 이제 그 신라는 경위와 외의 제도가 있죠. 경위는 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외의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외의와 관련된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경위와 외의가 이제 합쳐졌지만, 자, 그리고 간등을 가진 4와 5두품 신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들이 골품제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품제 비교해 볼 때 거기에 좀 더 속한 거지, 이들은 거기 골품제에 들어가 있잖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방 총민이기 때문에. 경성에 살고 있는 사람만 골품제에 들어가. 이들 뭐라고 하죠? 노인이죠, 노인. 노인. 그래서 4, 5두품에 해당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4, 5두품 신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자, 촌주는 자연총란 2-3개를 가달하면서 되게 중앙에 파견 지방 간의 보좌 행정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징수하거나 축성을 비롯한 각종 영역에 동원을 하죠. 예. 그리고 그 대가로서 뭘 받죠?
촌주위답을 받죠. 그래서 직전을 받는다. 근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촌주위답은 그 중앙정부에 주어진 토지는 아니에요. 원래 자기 토지를 뭐죠?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항통에서 좀 자기가 경작하는 건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 경작, 이걸 공동 경작이죠. 다만 이 촌주위답을 이제 주어지면서 그 원래 소유한 토지에 면세 혜택을 주는 거야. 면세 혜택. 그러니까 그 고려나 조선 시대 때 얘기하면 자기 토지의 수조권을 설정되면서 뭐죠? 면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면세 혜택이 의미가 뭘까 이거는? 보통 그때는 공유지에 가서 몸빵하는 게 뭐죠? 일종의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지세와 비슷한 건데 이건 뭐냐면 자기는 동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지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뭐냐면 국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항리 있죠. 조선시대 항리. 항리가 항직 수행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이러한 촌주는 신라가 상고를 통일한 뒤에 이들의 간등이 외의에서 뭘로 바뀌었죠? 경의도 이게 통합이 되죠. 그래서 그 직능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자 신라가 되어서 촌주와 중앙의 통제에 벗어나서 이들은 독자적인 간반 체계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통에 읽은 것처럼 이 간반 체계는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신라 영향 간반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고려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너무 격이 높고 중앙어 막몽을 하니까 그 항리 직제를 마련해서 격할시켜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훈관을 설치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향직을 수여하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수소 대감 장군이라고 부르며 지방의 유력 호족 세우고서 성장해서 고려 왕조의 성립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민전을 보죠. 민전은 그 고려나 조선 시대도 있었고 고대 시대도 있었어. 이거는 뭐예요? 사적 소유권이 인정받는 토지야. 자, 사적 소유권이라는 건 뭘까요?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있는 토지로서 국가에서 수치체제 안정으로서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을 통해서 토지 측량을 통해서 민전 소유를 이제 파악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양안을 명시했다. 토지 대장에.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정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걸 뭐죠? 연수유죠? 연수유다. 일치하고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 토지의 지목이다. 상옥사기에 의하면 722년에 처음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자, 이때 신라 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의 성격과 일치한다. 자, 또 문헌에 나타난 구분 정도 정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 이해하기도 한다. 정정 지급은 토지 국제 시각에서 이게 왜 이게 튀나? 예. 자,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정제 지급은 토지 국제 시각에서 군존제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자, 두 번째 시각은 당시 군존제 시행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죠? 추인설이죠. 예. 추인설. 자기 토지를 인정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추인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것은 이제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사유지지만 일부 국유지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설이에요. 예. 따라서 정전의 지급 역시 기본적으로 백성의 사유지 법제주고 추인한 것이며 다만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일부만 뭘 지급했다? 국유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용조와 관련돼서 이제 쭉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그냥 쭉 내용이니까 각자 보시고 참고로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조용조가 개념이 확립된 건 언제 때부터요? 중국에서 네? 수당 넘어와서요. 수당.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 때는 조용조라는 말이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와 용과 조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나중에 한나라 역사할 때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개념이 들어온 거죠. 예, 이런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하고 공장은 각자 읽어보시고 진대법은 그 내용 있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하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전은 이제 아까처럼 있고 이게 쭉 있고 공무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라 당의 공무역 있고 당항성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 장보고와 천혜진을 좀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자, 신라의 무장으로 암영은 궁복, 궁파라고 한다. 당나라 시조에 건너가 무용고 소장에 있다가 신라에 잡혀간 노비의 비참한 처우에 분개어 큰 뜻을 품고 귀국하였다. 해적들이 인신매매 근저역에 왕의 허락을 얻어 일만의 군사로 해도의 요충이 청해진을 설치했죠.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고 청해진 대사가 되어서 시야 수병을 훈련시켜 해적을 소탕했다. 요때 해적을 소탕한다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무역의 안정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도모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 다툼에 밀려 청해진에 피신한 우징을 도와줬죠. 군사를 일으켜 민해 왕을 죽이고 우징이 왕위를 오르게 하고 그 공으로 감의국사가 되었죠. 그리고 신문왕이 죽자 문송왕이 즉위하니까 진해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문송왕 때 이제 일본에 무역사절을 하고 당나라 경당 매물사를 보내어 상강 무역했다. 그래서 청해진은 일본과 무역을 통해 당나라사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845년에 다들 왕의 차비도 보내려고 했으나 군신의 반대로 해가지고 좌절됐다. 왜냐면 이때 이제 그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해도인의 그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냐 해서 반대를 했죠. 그만큼 신라 사회가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진골 귀족 입장을 때는 상당히 뭐냐면 또 왕권하고 그 다음에 장보고 세력도 연결되면 진골 귀족 세력들이 어떻게 약화되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장보고가 반란을 깨었다고 피살당한 연대가 문성한 18년에 기록됐으나, 자, 이때 장보고가 반란을 깨었다는 것은 실제 반란을 깨었던 게 아니라 그 장보고가 반란을 깨었다는 명분으로 진압을 한 거죠. 염장을 방해해서 죽여버린 거죠. 자, 속일본 후기에는 841년 해가지고 11년에 중에 피살되었다. 이게 몇 년 차예요? 841년, 846년. 5년 차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삼국사기 기록보다는 속일본 후기 기록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복잡한데 KBS 역사 스페셜에 나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당보고의 당대 이제 뭐냐면 그 기록이 있어. 입당 구복 순례 행기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가 누가 써? 예닝이 있었던 입당 구복 순례 행기에 장보고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이 당나라 때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입당 구복 순례 행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청해진을 볼게요. 자, 청해진은 통해신라 흥동왕 때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했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했던 곳이다. 장보고는 일찍이 당나라 슈조에 건너가 무용군 소장이 되었으나 신라에서 잡혀온 노비가 된 동포들의 참상을 보고 분개 벗을 버리고 귀국하여 해적들의 임신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 청해에 군영을 설치하여 왕에게 요청했다. 요때 해적들은 누굴까요? 이건? 보통 해적하면 외구 생각하죠. 일본 애들. 요때 해적들은 일본들이 없어서 일본 해적보다는 신라 해적들이에요. 신라 해적들. 예. 그래서 신라 해적들이 와가지고 설쳐 다녔어.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신라 해적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 신라 해적 대마도도 공격하고 그랬으니까. 자, 하여튼 이때 장보고가 군사 일명을 천해진에 설치하고 완도에 했는데, 자, 여기에서 천해진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시 성행했던 해적들 소탕한 한편 한중일 간의 삼국간의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뭐 신라소가 있는데 신라소는 그 신라 거주민들의 자치적 행정기구예요. 그래서 보통 각 도시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신라방이 있죠. 그 신라방에 그 신라소를 설치했어요. 당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라인들이 뽑아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곳이 신라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신라방은 아까 치면 이제 당나라에 시방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방에 신라인들이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원은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안 나왔죠? 법화원이 있네. 적상 법화원을 외워두셔야겠죠? 누가 만들었죠? 장보고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적상 법화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신라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천이 법화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적상 법화원. 자, 적상 법화원이 나오죠?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록이 아까 말씀했지만 1번 승의 애인의 여행긴 입당 구복 순례행기였으니까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 다음 신라가는 이거는 신라간은 신라가 세운 거야. 신라소는 당나라가 이제 자치적 행정기구고,
요건 신라가 세운 거야. 그래서 어디 세웠냐면 당나라의 상동반도 덩저우에 설치된 사신의 유속소예요. 왜냐면 그 신라가는 이제 상동반도에 있으니까 직항로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동성 덩저우는 삼국시대부터 경기도 남양만에서 항해를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사신제 상륙지였고, 여기에 머물려다가 이제 장화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신라는 일찍이 여기에 신라관을 설치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사신이나 유학생의 유숙, 접대일을 맡았다. 자, 솔비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건 좀 알아요. 솔비인부 딱 하면 뭐가 생각나면 말이 생각나요. 말. 그래서 만주 지역의 말은 다 솔비인부 쪽의 말이에요. 그 연해주 지역에 있는 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특산물이다라는 것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을 볼게요. 사회 부분을 좀 보면, 자, 이 사회 부분을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아이고. 375페이지 펴보세요. 375페이지. 자, 375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문제 사회 성립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사료들이 보이죠? 이거 사료도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고구려, 부여 관련된. 거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읽어두시고, 거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하오라는 존재가 보이죠? 하오. 그래서 하오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 이 당시에 제가들이나 그다음 호민층이 예속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비단설도 있지만 예속민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형사치수제가 보이죠. 형사치수제. 자, 형사치수제는 고구려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죠? 부에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형사치수제에다 사조가 나와. 그래서 이 나라가 뭐냐? 그래서 무턱대고해서 부여라고 고구려에서 보면 안 돼요. 네, 부여에도 동시에 있어요. 형사치수제는 초기 고구려의 선호원으로서 이제 일반적인 혼인 형태에 간주되는데, 삼국사학이나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고국청왕 왕자 왕후 우씨와 발기미 연호의 관계에서 보면 연호와 우씨가 결합됐죠. 이런 것도 예의적이보다는 그 당시 치수의 간행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회일각이 해체되기 시작했던 가도기적 단계를 볼 수 있다. 여기가 말기예요. 형사치수제 말기. 그래서 그때 이제 우씨가 죽을 때 내가 한 남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 동생하고 또 결혼해갖고 참 부끄러우니까 뭐냐면 거기에 고국청왕 무덤이 아니라 산상왕의 무덤에 묻혀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때 이제 거의 말기였다. 왜냐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성행됐었는데 이때 들어와서 유교적 관념이 들어오면서 형사치수제가 점점 없어지는 거면서 뭐냐면 좀 부끄럽게 생각했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싫었겠지. 고국청왕이 산상이 더 좋으니까 거기에 묻혀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진심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우씨의 사후에 이제 산상의 능에 합장된 것은 고국청의 분노는 왕후부터 왕비가 얻게 된 공수에 참견의 포춘이며, 산상의 이후에 그 전과 달리 왕이 부적성승이 이제 확고해졌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산상의 때. 이거 고국청의 참견의 포춘이 뭐냐면 죽은 애가 뭘 와가지고 분노하겠어. 근데 그때 그 왕비가 이제 뭐냐면 이제 거의 죽을 무렵에 무당이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고국청왕이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우씨를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서옥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고구려 풍습에. 예, 이것도 외워두세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역경과 관련된 나왔고, 서옥이라는 건 사이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이가 이제 저녁에 여가의 문밖에 이르러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끌어안고 절을 하면 서옥에 들어 여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청한다. 그럼 한 번에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동양에서 3번 정도는 거절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절하면
그때 가서 이제 받아들이고 속에 들어가니 허락하고 곁에 이제 전백 비난하고 이제 돈을 쌓아두는 거죠. 그 아들이 어느 태어나면 천을 데리고 본가에 돌아간다. 대표적인 낭기 여가호 중에 낭기 여가혼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이거 서옥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이제 하랑도 제도가 있죠. 하랑도 제도 이제 내용을 보면 하랑도의 기능이 있어. 자, 하랑도의 기능 보면 자, 조직을 통해서 단체 생활과 공동의식을 수행하면서 사회 정통 가치와 질서를 체득하고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기능을 가지고 유능한 정치인과 양장 용조를 양성하고 국민 정신을 이끌고 골품제 내에 대립된 계급 간의 갈등 조절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세 가지 외워두세요. 예, 이 교과서에도 한두 가지 남아있어요. 예, 특히 이제 요 3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3번이. 예, 3번이. 자, 세서 고개는 이제 각자 보시고, 골품제도 이제 아까 지금 많이 했으니까, 보시고, 뭐, 을보서와는 뭐냐, 미청왕과 관련된 거예요, 미청왕. 예. 미청왕이 이제, 그 전에, 봉상왕이라는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청왕, 봉상왕이 그 형제들 막 죽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죽으니까 도망갔거든. 그래서 이제 평민 차림문해갖고 도망가서 그때 미청을 한동안 평민 생활을 했어. 평민 코스프레이가 아니라 진짜 평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있다가 봉상이 죽고 나서 다시 와서 왕이 됐던 인물이 미청왕이거든요. 근데 이 미청왕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어. 왜냐면 삼국사기의 대부분 누구 위주죠? 지배층 위주야. 정치사 중심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회사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이고 아마 이런 서가 나오고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미청왕 쓰시면 돼요. 미청왕. 예. 그래서 이제 을불 나오고 요게 을불이 누구냐 나중에 무슨 왕이 되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이게 한국사 능력 검증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료학습할 때. 자, 그 다음에 하베케이가 있죠. 그래서 하베케이를 보면, 자,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삼국유사의 남산, 오지암 하베케이 기사가 나온다. 그래서 진덕여왕 때 이제, 진덕왕은 진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알총공, 임종공 등등이 모여서 국사를 논의할 때 큰 호랑이가 자기가 뛰어들었다. 모두들 놀랐는데 알총공만이 움직이지 않고 태연이 담수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땅에 내동기치면서 죽었다. 알총국의 심이 이와 같아서 수석에 앉았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유신의 의세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중간에 빠졌어. 그게 뭐냐 유신의 위세에 복종했던 근데 하여튼 이게 있는데 요 사료 자체가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어디에 나왔을까요? 역교도에 나왔어. 역교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 알총국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알총국이 그만큼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왕위에 넘겼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왕이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뭐냐면 김춘추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알총국은 진고의 수장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 실제 호랑이 떼고 잡힌 건 아니겠죠. 이건 약간 가장된 거고. 그만큼 뛰어난 알총국조차도 누구한테 굴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설화를 집어넣는 거죠? 김춘추에게 굴복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설화를 집어넣는 거야. 다 있어요. 삼국유사 내용이. 자, 근데 하여튼 이때 네 군데 신성한 장소, 그러니까 하베케이를 여는 네 군데 신성한 장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째가 뭐 동쪽에 청송산이요, 둘째가 오지암인데 여기가 이제 사형지라고 해갖고 예전에 무속신앙에서 상당히 신성한 장소였고 곳곳에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곳에 뭘 설치했죠? 사찰을 설치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통일신라의 이제 총략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호를 나누는 기준들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호에는 연, 공연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연은 이게 자연호란 뜻이야, 연은. 우리가 연수유답이라는 말 들어봤죠? 연수유답. 그러니까 요때 연은 자연호야. 그러니까 자연호에게 줬던 뭐죠? 이거 나갔네. 잠깐만요. 네, 자연호에게 줬던 답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연호고요. 자, 공연은
연과 달리 몇 개의 연을 묶은 편호예요. 편호는 이 국가가 임의대로 호를 편지하는 거야. 그게 편호다. 공연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의 주민 구성은 연령에 따라 6등급을 나누고 아까 지금 봤죠. 그 다음에 네 개의 총량의 장애 농민과 노비만 보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노비보다 노민이 더 많아요. 예, 노비는 극소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촌주는 이제 아까쯤에 했던 것들, 연관시켜서 보시고, 남산 신성배하고 영천 청제배인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건 신라시대 때 뭘 알 수 있냐면, 여격을 동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산 신성비, 영천 청제비, 요 내용들, 요 관련 사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항부곡 양인설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통일신라에도 향과 부곡이 있죠. 예, 그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천민설하고 양인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통론이나 교과서는 천민설이 적겠지만 양인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종래 신라 토기에 천민으로 항부곡의 존재와 노비가 있었던 걸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국민이 양을 보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게 통설인데 아직도 통론이나 교과서에서 계속 천인설 주장하고 있어 지금. 자, 부곡 천인설은 중국과 일본 부곡이라 있죠. 이게 천민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우리나라의 부곡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적 유물론의 전제로 고대 노예제의 한국적 지표로 부곡 집단을 설정한 거다. 그러니까 고대가 노예제 사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에 나와 있었던 항부곡 또한 노예로 구성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 중국과 일본도 부곡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네, 부곡이라는 집단.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천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참고로 그 중국에서는 그 부곡은 뭘로 해석하죠? 이들은 위진남북 시대 때 사병 집단을 부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 사병 집단을 부곡이라 해요. 이 부곡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각기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호족들 밑에 있는 예송민 집단을 부곡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들은 좀 신분이 낮은 집단이다 해갖고 노비설로 이렇게 주장한 천민설을. 근데 부곡 양인설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다만 군과 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죠? 작은 행정구역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향에는 지방간으로서 향령이 파견되고요. 자, 이건 고려시대하고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고려시대는 지방간이 파견돼요? 향소 부곡에?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지세력으로서 항충추가 존재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향내 행정기관을 수행하는 향사가 존재하고 있다. 예. 그리고 향의 주민도 중앙의 강등이나 간직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천민이나 부자임이 아니었던 걸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근거돼 갖고 이걸 방박하고 있어요. 인설이 있다는 걸 좀 파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흥정할 사치 극령 조소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신분제 사회가 뭘까요?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금을 입은 그 저택이라는 뜻이죠. 진골 귀족들의 이제 그 호화 생활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고달산의 농민항쟁 볼게요. 고달산. 이 고달산의 농민항쟁은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김범문하고 연결돼야 돼.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김범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김원창 아들이죠. 그래서 김원창이 이제 반란하고 나서 진압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김범무가 한산조 도망갔어. 그래서 그 한산조에 있었던 고달산 농민군과 연합해가지고 봉기를 했지만 결국에 성공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요 측면에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김범문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남할 호족의 대두 관련된 건 이제 호족의 유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농민봉기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농민봉기와 관련돼서는 그 포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대사 그 포셈은 좀 신뢰하지 않은데 거기는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농민봉기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니죠. 세 시기에 나눠서 있었죠. 첫 번째 시기가 어디예요? 통일신라 말기.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죠? 고려의 그 무신정면
직후에 농민봉기가 있었죠. 대규모 농민봉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시대 때 세도 정치기, 세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갖고 농민봉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보면 일단은 9세기 들어와서 이제 귀족 사원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그 몰락한 농민이 늘어났고 여기에는 국가의 가혹한 조세 수치와 귀족 토 사원들의 이중적 수탈로 인해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은 삼국사기에 뭐라고 불려는 초적이라고 불려요. 초적. 풀림에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들, 도둑대들 이렇게 해서 초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냐면 조직화되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건원이라든지 궁예 같은 그런 색들이 국가까지 만들잖아요. 자, 하여튼 815년에 신라 서쪽 주군에 농민투쟁이 있었고 그 다음 825년에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고달산 농민군이 김범무와 함께 무장항쟁을 했죠. 그 다음에 889년 진성여왕 때는 대교 폭발했어. 그래갖고 그게 원종 예노회를 지휘해갖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옛날 백제 지역에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조대 세력도 등장을 했죠. 그 경주 부근까지 오고요. 그리고 그 세력 중에 일부가 국가까지 세우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문화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411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411페이지요. 네, 411페이지. 13페이지가 아니라 411페이지 보면 자, 뭐 이거 했던 거 예전에 했던 거 다 이제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태학과 경남, 뭐 사택지적비, 그다음에 국학의 유학교육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서 상품과만 좀 약간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이거는 그 목적이 뭐냐면 골품보다도 실력본의 인지를 등용하는 게 목적이죠. 이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있고 그래도 이제 목적 있고 그렇지만 한계가 나오죠. 골품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사의 진고귀족 때문에 반발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게 한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강수와 솔충이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삼국의 역사 편찬에 관련된 내용도 아까 처음에 했으니까 보고 그때 이제 삼국 그 일본석에 반영된 백제봉기, 백제기, 백제신참 이런 걸 많이 인용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김대문의 저술을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거죠. 자, 신라 중대 문장가로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은 진골 출신의 김대문이다. 그는 8세기 때 성덕왕 때 한산주 총관에 지내면서 뭐 한상기, 고승전, 한왕세기, 계린작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남겼는데 그러나 그의 저술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김부식의 저술한 삼국사기에 그의 자료들이 사료들 많이 이용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야. 우리가 이제 그 신라 왕에 보면 거서관, 차창홍, 마리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왕연대력에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많이 인용했어 삼국사기가. 그러면 누굴 깠냐면 그때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을 깠어. 거기는 안 나오거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돼 있죠? 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삼국사기에 썼던 김부식이 이건 사실 그대로 쓰지 않고 변주한 거다. 그래서 직소주의에 어긋난 거다 하면서 막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왕의 그 칭호들을 알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김대문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고승전은 이제 그 삼국사기를 통해 추론해 보면 한상기는 한산주 지방의 역사 지등을 기술한 걸로 보이고 고승전은 역대 유명한 승려대 정기를 서술한 걸로 보이고 이 고승전 체제는 후에 이제 삼국 유사에도 반영돼요. 네, 고승전이 뭐예요? 뛰어난 승려들의 정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삼국 유사에 이제 또 영향을 주고 한왕세기는 한왕들의 정기를 쓴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왕세기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거 가지고 위작 논쟁이 상당히 많죠. 계림작전은
그 신라 역사상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거다. 자, 이와 같이 김대문의 저술은 신라 문화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유교 문화 침체되지 않으면서 삼국시대 기존 문화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김대문의 저술의 의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당 요양세는 이제 있는데 뭐 관련된 사료들 좀 파두시고, 빈곤값 많이 나오네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이제 불교 내용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백제 불교를 이제 보면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요. 예. 고구려 이제 백제 그 신라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면 한 통에 저기 특강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잠깐 봐둘게요. 자,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소순위왕 때죠. 이미 이제 고급 유학 교육기관 태학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해 불교의 영향이 상당히 작았다. 그러나 승량 같은 고승이 북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활용되면 삼론종이 이제 발전됐고요. 삼론종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시적 세계는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이라고 하면서 고차적인 진리를 믿게 하는 이론 불교였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학파하고 관련되냐? 공간학파. 공간학파가 중간학파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말이 뭐죠? 유식학파죠.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이거 설명을 했는데, 보통 이제, 잠깐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 그 불교에서는 육감이 있다고요, 육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감이나 감각기관 있죠? 거기다 오감을 뭐냐면 같이 합친 통각이라고 해서 6개 감각기관이 있어. 근데 6개 감각기관에 보이는 것은 다 공하다. 이게 반야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이거는 섹스가 섹스 아니에요 이거? 섹스 잘못 해석한 부분인데 섹스는 아니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 눈은 뭘로 보죠? 색깔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각을 의미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공하다는 거, 헛된 거야. 지금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 진리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리의 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헛된 것만 보는 거야. 진리의 본 모습은 뭐냐면 다른 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데 있어. 그래서 공즉시생, 공한 건 다 눈에 보이는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건 다 공하다. 이게 무슨 학파죠? 공간학파야. 예.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게 있고, 근데 유식학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지금 들리고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는 없잖아. 물론 공간학파를 인정하겠지만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따라 이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바로잡자. 이 유식학파가 이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선종이죠. 예, 이렇게. 근데 선론종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학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학파의 유식학파요. 여기는 중간학파, 공간학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골치가 아파. 여기에서 끊어야 돼. 불교 교리를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백제 불교는 상대적으로 남조 쪽의 불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북조의 불교는 여러분들 이제 중국사 할 때 이제 아시겠지만 왕족불 사상이 돼갖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근데 남조의 불교는 좀 귀족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한양을 받았고 겸임 같은 사람이 이제 고승을 하라고 해서 뭘 받아들였죠? 계율종을 받아들이고 계율종은 또 일본에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왕시 주도의 불교를 장려했고요. 아직까지는 샤머니즘 성격이 이제 뭐냐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불교와 샤머니즘이 서로 스팝을 하죠. 신불 스팝. 예. 그래서 이제 신불 스팝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뭐냐면 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뭐냐면 왕권 강화 정치적 이용을 해. 이걸 상당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는 게 뭐냐면 버프왕에서 진덕왕까지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불교식 병명으로 이렇게 직접 법명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왕실의 석가모니 집안의 한생으로 여겨 왕이 꼭 부처단 정당화시켰죠. 그래서 왕실은 이제 진골 집안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집안과 진골 집안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서라라고 해요? 진종서라. 예, 진종의식 같은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왕이 꼭 부처단 사상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실제 진흥왕 때 불교의 정법을 퍼뜨려 위대한 정복 공제 전륜서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전륜서왕은 이제 그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현세에 내려왔던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전륜서왕인데 자기가 전륜서왕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진흥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제 같이 주장했냐면 성왕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왕도 그 당시에 별명이 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이 하신이라고 하면서. 자, 진평왕 때는 자신이 이제 석가족하고 같이 똑같다고 하니까 다 이름을 또 고쳤죠. 그래서 진평왕 석가의 부친 백정을, 왕비는 석가모니의 모친 마야부를 칭하면서 진종서를 강하게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어. 백정하고 마야부인이 뭘 낳아야 돼? 석가모니 낳아야죠. 석가모니는 성별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예, 남자죠. 예, 아무리 페미니즘이 강세라도 사실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진평왕의 그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진종서의 문제점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딸만 낳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평왕이 그 딸을 아들처럼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밀어붙여갖고 이제 선동왕이 이제 뭐냐면 왕이 된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왕, 그러니까 그다음 영계소문 때 적극적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독도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고구려에 떠나서 백제 갔다. 예, 유식사상이 있어요. 유식사상. 예, 유식사상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유식사인데 일체 삼남 마상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며 마음을 떠나서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이걸 밝힌 게 불교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유식학자들은 마음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 세계의 삼남 만상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유식사상은 4세기 때 미륵에 의해서 처음으로 청명됐고요. 현장 법사를 거쳐서 규기와 원칙에 의해서 또 발전됐고, 그리고 원칙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리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어떤 교리든 중세에 이익을 주는 것을 하여 현장이나 구기의 유식성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 그러니까 일부 중간학파 견해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식사상을 했고, 이런 원칙의 유식사상이 나중에 그 중국의 우리나라 일본 학자에 많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반야에서 나오는 것이 유식인데 유식이 발전돼 가지고 뭐가 되죠? 선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종이 되고 그 다음에 유식이 이제 뭐냐면 관련된 학파가 무슨 파라서 법상종이야. 법상종. 예. 이런 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엄사상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엄사상은 하엄경을 주요 경전하는 법계 연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로 있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다. 모두가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 서로 원인이 되고 대립이 초월해서 하나의 융합된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간학파의 견해예요. 이거는 중간학파는 모든 것이 다 헛되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는 서로 관계 때문에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관계를 통해서 보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칠판이 있고 여기에 분필이 있어요. 이게 뭐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지만 이게 왜 분필로 보이고 이게 칠판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필하고 칠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인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헛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엄사상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게 법계 연기 사상이고요. 자, 하엄사상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전례대로 매우 중시되었으며 한국의 불교 정통의 하나로 정립되었다. 통일신라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전례대로 유행됐지만 방대한 하엄사상이 일목요연에 체계화된 건 원효와 위상이 하락한 통일신라 시대다. 그래서 이제 원효와 이제 그 위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위상이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의 학설을 대표하는 것은 뭐다?
하엄 일승 법궤도다. 요거 예전에 나왔죠. 기출문제. 자, 이것은 전체와 부분 그리고 본질과 형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무질서는 조화와 안정을 새롭게 이끈 범신법적 세계관으로서 법계 연기설 담고 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모순과 무질서 세계가 하나 조화로운 세계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많은 곳에는 하나가 있다. 유명한 뭐냐면 그 말이죠.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많은 곳에 하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걸 전제들며 많은 것은 또 하나를 전제. 이게 뭐냐면 유명한 일찍다 다지길. 이런 거죠. 일찍다 다지길. 일체라는 것은 이거 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 하엄 사상이 신라 중대의 전제 왕권을 뒷받침한 이념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뭐냐면 의미죠. 의미. 요때 일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는 신라 왕을 의미하죠. 자, 거기 밑에 이제 왕호천축국조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두시고, 교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종이라는 말은 이거는 약간 특이한데요. 중국에는 없어요.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선종이 대립된 개념으로서 뭐가 나오면 교종이 나와.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파들은 다 교종이라고 해. 그래서 뭐 계율종, 열반종, 법성종, 하엄종, 법상종 요거 오교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종이 유입되면서 교종이 자리 잡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교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어요. 대신에 선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이 있죠. 이 선종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종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주요 동파죠. 선종 계열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선종 계열이 찾고 있어. 자, 그 내용을 보면 선종은 석가가 영산설법에 말없이 코드를 두자 제자인 가선만이 그 뜻을 알았다는 뜻을 기원하며 중국에선 달마대사가 제창되어 우리나라의 9세기 때 이더 크게 유행했다. 선종은 말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경전에 불법이 있는 게 불법에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불성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 불림문자죠. 그래서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네 존재를 깨달은 불성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죠? 자설을 하고 사색을 해요. 그래서 이 선종은 상당히 중국적인 불교예요. 중국 애들은 인도 애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해. 되게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얘는 뿌 하잖아. 뿌. 한마디 딱 하잖아. 그래서 딱 몇 마디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적인 불교가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 사상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 근데 이 선종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만 강조해 개인주의 성향이 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라 말에 들어가면 이게 좀 외연이 확장돼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죠. 이만하고 현실 세계 자기도 한 세력이 이루면 왕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되죠. 지방 호족들과 연결돼서. 그래서 신라 말에 중앙정부의 간섭에 배제하면서 지방에 응고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지방 호족의 의식과 부합되고 따라서 신라대 선종의 유행은 지방 호족이 되도록 사회상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선종과 이제 지방 호족들이 연결됐다. 그래서 원래 선종 사상은 그 왕씨가 결합돼서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관계가 떼어나고 이제 선종이 어쩌고 붙은 거야. 그쪽 이제 뭐냐면 호족들과 연결돼 갖고 이제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선종이 개인주의적 참선, 깨달음 이런 것도 있지만 외야는 이제 뭐냐면 개인을 벗어나서 이제 세력 확대에 큰 비중을 뒀다. 그래서 지방의 대호족의 주위의 군수지주 지방 세력들을 포속 동화하면서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선종 사상은 왕건이 고려 국가를 건설해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됐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후삼국 시대 때만 딱 그래. 고려 초기 때만. 다시 고려 중기에 들어가면 다시 뭐죠? 이 호족들과 왕건도 나중에 그 왕실도 뭐예요? 예전 걸 잊어먹고 다시 하엄종, 법상조 돌아가죠. 예. 그래서 선종을 또 내비치면서 민중 종교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종이 좀 특이한 게 엘리트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야.
그래서 이때만 그런 거예요, 이때만.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고분법과 별자를 쭉 보시면 되고요. 예. 삼국의 천문가측. 이것도 뭐 각자 보시고. 고대 수학도 발달됐다, 뭐 그런 건데. 자, 아까 얘기한 이제 무구정강 대다라링경을 외워두세요. 최초의 목판 인쇄수였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금동대학로. 이것도, 암기해 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성덕대왕 신전도 되게 유명하죠. 명칭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있고. 고구려의 고분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요. 예.